책에 관한 경험을 팝니다. 자, 그렇게 이제 트라이아누스가 죽고 하드리아누스가 황제가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시온하면 또 이 정말로 트라이아누스가 하드리아누스를 후계자로 지명했을까 뭐 이런 의심 살짝 하긴 합니다만, 근데 증거가 딱히 없죠. 그러니까 했다는 증거도 없고 안 했다는 증거도 네. 없고, 결정적인 증거는 트라이아누스의 황후의 증언이었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뭐 그게 딱히 이상하진 또 않아. 그죠? 네. 왜냐면 이 당시 하드리아누스만큼 주목받던, 인정받던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되게 자연스럽게 느껴졌다라는 거죠. 하드리아누스는 고위 또 귀족의 아들이래요. 이베리아에서 태어났대요. 마찬가지로. 네. 트라이아누스와 마찬가지고, 어머니도 그 동네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로마의 어떤 귀족이 뭐 순혈주의 이런 건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네. 그거 할 만큼의 기술도 없었던 것 같고. 20세기, 21세기의 미국에서도 아직도 인종 간의 뭐는 있잖아요. 네. 갈등은 있죠. 이 시대에는 뭐 귀족들 중에서도 그런 부분에서 그렇게 개의치 않고서 그냥 현지에 살면서 현지의 그 여인과 결혼해서 아들 낳고 잘 살았다. 그런데 이제 하드리아누스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나버리고 떠나면서 이제 두 명의 후견인에게 자기 아들을 맡기는데 그 중에 한 명이 트라이아누스였다. 야, 알고 맡긴 건 아니었겠죠, 당연히. 그렇겠죠. 당시에 트라이아누스가 33살인가 했대요, 후견인 맡을 때. 트라이아누스는 군대, 로마 군단의 대대장급밖에 안 됐었고, 군단장도 아니야. 아마 자기랑 동년배였던, 하드리아누스 아버지가 트라이아누스한테 이제 부탁을 한 거겠죠. 이후에 이제 트라이아누스는 여기저기 이제 군무를 거치다가 네르바에게 인정받아서 황제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하드리아누스의 인생도 핀 거지. 후견인 잘 만났어. 나름 하드리아누스도 되게 두각을 나타냈대요. 군무에서 네. 여기저기 다니면서 효과도 나타냈고, 다키아 전쟁 같은 때에서도 막 자기가 이끄는 군단 이끌고 가가지고 저걸 막 적극적으로 격퇴하기도 했었고, 그러니까 능력은 인정받았다는 거죠. 오히려 그런 것 때문에 트라이아누스가 막 초반에 막 예쁘다 막 승진도 막 잘 해주니까는 그거 약간 시기했던 사람들도 있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능력이 좋으면 그렇게 되죠. 자, 아무튼 그래서 이제 하드리아누스가 황제가 됐고, 하드리아누스의 치세를 가장 중요하게 상징하는 건 아무래도 순행이 아니었나. 로마 황제인데 로마에 있던 시기가 거의 없었다고요. 맞아요. 로마에 붙어있질 않고 자기 제국을 늘 돌아다닙니다. 우리도 이제 예전에 황제들 같은 경우, 우리 조선에도 그런 게 있었나? 태조 왕건의 궁예가 순행을 했고, 뭐 견훤이 순행을 했고, 이런 얘기들은 나온 거 보니까 그 시대에 뭐 순행이 아예 없었던 것 같지는 않은데, 중국 같은 데서도 이렇게 황제가 뭐 수나라나 뭐 이럴 때 순행하잖아요. 이렇게 남부 쭉 한 번 돈다고 하면서 이렇게 청나라 때도 그렇고, 그런 순행의 역사들이 있는데, 왜냐면 이렇게 나라가 커지다 보면 세부까지 황제의 어떤 지침이나 그런 것들이 잘 미치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올라오는 보고도 필터링이 거치게 되고, 내려가는 것도 확실히 필터링을 거쳐서 받아들이게 되고, 하다 보니까 직접 자기가 그걸 눈으로 보면서 문제가 되는 것들은 고치고 새롭게 뭔가를 만든다. 요거를 해냈다는 거죠. 근데 그게 하드리아누스 정도 아니면은 그거 한 사람도 거의 없지 않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순행을 했던 사람이 이전에는 없었고, 황제가 된 후에 이렇게 돌아다닌 사람은 첫 번째 사람인 거죠. 그 비슷한 사람이 티베리우스인데, 티베리우스 황제는 황제가 되기 이전에 다녔죠. 라인강 전선도 다녔다가 저기 유프라테스 강 전선도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왔다 갔다 했던 사람이 있었고, 직접 자기 눈으로 다 보고서 확인했던 황제가 있었는데, 그 뒤에 황제는 자기가 맡았던 구역만 알거나 내지는 로마만 아는 그런 황제들이었어요. 비적으로 뭐 칼리굴라나 네로 같은 사람들, 어떤 군무에 그렇게 소질이 없었던 사람들은 수도에만 앉아서도 통치를 했던 그런 사람이니까. 아무튼 그래서 121년부터 134년까지 큰 것만 하면 2차례인데 뭐 작은 것까지 하면 3차례 정도 이렇게 제국을 계속 돌아다니면서 순행을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에 돌아가면서 그 지역에서도 어떤 군사적인 필요성, 행정적인 필요 같은 것들을 다 확인을 하고 명령을 내리고, 그 조치가 시작됐다는 걸 보고 다음 지점으로 이제 넘어가고, 그러니까 차근차근 돌아다니면서 이제 제국의 그 방위선을 강화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로 다녔던 게 황제가 여기저기 다니는 게 놀러 다닐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네로 때는 그리스에 그렇게 놀러 다녔잖아요. 막 무슨 경연대회에 참여하려고 시 막 양성하겠다고 하고 막 그렇게 놀러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관광하러 다닐 수 있죠. 이제 이름 내기 위해서. 근데 하드리아누스의 여정은 주로 제국의 국경선을 중심으로 다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놀러 다니는 게 아니야.
하드리아누스라고 안 놀고 습격했어요. 하드리아누스는 유명한 그리스 빠돌이었는데 나중에 이제 드디어 그리스 방문하고서 아주 좀 잠깐 풀어지는 감이 있긴 한데 좋았을 것 같아요 그때는. 그러니까 그리고 순행하면서 자기 고향에도 들르지 않아. 이런 게 공직자로서 책무를 알고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였죠. 또 하나 흥미로운 건 뭐냐면 이 순행을 할 때 그러면 황제가 상차를 하니까 뭔가 뭐 한 몇 개 군단이 한두 개 군단이 막 뒤를 따르고 막 그랬을 것 같은데 책을 보니까 또 그러지는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매우 간소한 수행원들과 함께 간소한 차림으로 제국 그냥 여기저기 황제가 다니는 거야. 그냥 소수의 사람들하고 군단을 데리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뭘 알 수가 있냐? 야, 이미 2000년 전에 그 정도로 치안이 안정적이었다. 그 정도는 안정적이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제국의 국경이 제대로 받쳐주고 있으니까 그게 되는 거죠. 내부의 도둑들이야. 뭐 경호대까지 없진 않았을 거 아니야. 처리가 되겠는데, 그러니까 어떤 큰 황제가 온다, 여기다 하면서 대규모로 들어올 만큼 방어선이 허술하지 않았다는 거. 제 그거 관련해가지고 여기서는 안 나오긴 하는데 하드리아누스와 관련된 약간 좀 재미난 일화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목욕탕을 들어갔대요. 하드리아누스가. 황제가 그 목욕탕에 있는 사람들의 등을 밀어주고 꼭 그 다음에 들어갔을 때는 또 역시나 비슷한 일을 하면서 반복했다. 근데 그거를 이제 일화를 소개하면서 메리 비어드라는 역사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분석하냐면은 이것은 로마인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황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로마 황제라 그럼 무엇이냐? 하드리아누스가 그랬던 것처럼 사람들을 직접 보면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는 사람인 거고 그 다음에 그렇다고 이 사람들의 필요에 완전히 끌려다니진 않는 그런 사람이 로마인들이 생각하던 이상적인 황제의 모습인 것이다 라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 때밀어주는 얘기는 이 책에 나옵니다. 제가 놓쳤나 보네요. 한 노병이 벽에다 대고 막 긁고 있더래 등을. 그래서 노인장 뭐 하시냐고 물어봤더니 나는 이렇게 해가지고 전투에 나서 백인대장까지 하고 와가지고 했는데 돌아와 보니까 이제 돈이 없어가지고 떼미는 돈이 없어서 벽에다 대고서 긁고 있다. 그랬더니 황제가 그래 아는 사람이었대. 옛날에 자기 군단에 있었던. 그러면서 야 이제 때밀이 비용 좀 줘라 해가지고 때밀이를 이제 붙여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또 갔더니 이번에는 목욕탕 전체 수십 명의 노인들이 맞아. 그 얘기였어요. 그런 부분에 소탈하면서 기를 기를 줄 아는. 근데 사실 이 정도의 최고 권력자가 그러긴 되게 어렵거든요. 참고로 그렇게 모든 사람이 등을 밀고 있을 때는 안 해줬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 정도로 선정을 펼치긴 했다 확실히. 첫 번째 순행의 첫 목적지는 게르마니아 방벽이었습니다. 그 라인강과 도나우강이 이렇게 끊어진 부분, 서로 이제 연결되지 않았던 그 부분을 이제 막기 위해서 세운 방벽이 게르마니아 방벽이었는데 거기를 보완을 하고 그 다음으로 간 곳이 브리타니아, 브리튼 섬이죠. 거기에서 오늘날까지도 이제 영국 사람들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하드리안 월스, 하드리안 방벽을 이제 건축을 지시를 하죠. 하드리안 방벽이 스코틀랜드랑 잉글랜드를 가르는 이제 일종의 장벽, 국경이 돼버리죠. 그 이후에. 약간 문명성 같은 느낌도 있고. 그 위에 이제 살았던 그때 픽트족이었나? 아무튼 그 위에 그 사람들은 이 로마화가 되지 않은 야만족, 야만인들 이렇게 돼버리죠 후에. 그래서 하드리안 방벽은 오늘날도 영국 가면은 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간 것이 뭐냐면 히스파니아, 이제 남쪽으로 쭉 내려오죠. 히스파니아로 가서 히스파니아는 또 자기 태어난 곳인데 이때도 자기 고향을 들리진 않았다. 이거 상당히 또 그래요. 왜냐면 금이 환영하는 느낌 아니었겠어. 고향 가면은 얼마나 또 자랑스럽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직접 그러진 않았다. 거기를 들르면서 뭐 이런저런 일들 해결하고 그 다음에 지중해 확 건너서 동쪽으로 확 넘어갑니다. 시리아로 넘어갔다가 그리스를 거쳐서 이제 돌아오는데 이때 이제 자기의 그 그리스파로서의 어떤 걸 마음껏 표출을 잠시 여기서 이제 합니다. 이 하드리아누스 황제의 초상에서 특이한 게 수염을 기르는 거예요. 그 이전 황제들은 수염을 기르는 황제가 없거든요. 여기 표지만 봐도 딱 나오거든요. 그리고 물론 이제 그 뒤에 이제 아우렐리우스 황제도 이제 수염을 길러요. 이 사람도 약간 그리스 철학자 황제 하면서 나오는데 왜냐하면 로마군은 전통적으로 면도를 깔끔하게 하는 게 법이었습니다. 규칙이었습니다. 싸우는 모습 그림만 봐도 저 사람이 로마군인지 그리스나 아니면 이방 야만족 군인지를 구분할 수 있었던 이유가 이 면도를 확실하게 했다라는 거죠. 근데 하드리아누스는 수염을 길었어요. 수염을 기른 건 그리스식이거든. 소크라테스며 뭐 플라톤 다 이렇게 수염 막 기른 모양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 애호가로서의 면모를 보이는. 근데 자기 일을 다 하고
뭐 쉬면서 자기 취미 찾는 거야.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예, 뭐 그거 갖고서 뭐 뭐라고 할 사람은 없지. 자기 일도 제대로 안 하고서 맨날 네. 뭐 술만 먹고 그러면 이제 뭐라고 하는 거지. 자, 그리고 이제 거기로 돌아왔고 두 번째 순행은 돌아오자마자 바로 그 이듬해 출발합니다. 바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1년도 안 있었던 거예요. 예, 돌아왔다. 이번에 어디로 가냐면 북아프리카로 갑니다. 북아프리카 국경선의 특징은 아까도 살짝 이야기했지만 다른 데는 큰 강을 중심, 넓은 강을 중심으로 방어선이 형성되어 있었는데 북아프리카는 사막을 경계로 해서 방어선이 형성이 돼 있었다. 그러니까 이건 지키기가 더 어려워요. 정말 방벽을 물론 세우지. 네. 근데 사막이니까 이 방벽을 뭘로 세워? 맨 모래인데 어디 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되게 어렵단 말이죠. 돌 자체가 희귀한 곳이니까 이 벽돌 같은 것도 세우고 거기 지형에 맞는 것들 재료를 갖다가 이제 막 세워놓죠. 방벽 세우고 그리고 좀 북쪽과는 다른 모양의 그 방어 설비를 이제 갖춥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 이게 로마군의 어떤 특징을 보여준다라고도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 책 읽으면서 초반에 이제 그 북아프리카로 방문을 했을 때 오늘날 알제리의 랑베즈라는 곳에 군단 기지가 있었다. 뭐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구글맵을 한번 찾아봤어요. 올드시티라고 뉴시티가 있고 올드시티가 조금 남쪽에 있는데 완전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어요. 올드시티가. 그게 아직 로마 군단의 그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는 군단 기지가 도시화가 됐다라는 게 그게 그대로 남아있어. 진짜 딱 그 사각형 딱 정사각형으로 각 구획으로 구분되어 있고 이게 그대로 남아있어요. 야, 이거구나 싶더라고요. 지식이 늘었습니다. 이 기간에 이제 로마법을 정리하는 작업도 했다고 그러고요. 로마법 정리는 우리가 흔히 유스티니아누스 로마법 대전을 떠올리는데 그런 것도 많이 떠올리죠. 이전에 이미 로마법을 집대성, 그 당시까지 이제까지 남아 있었던 법들을 이제 집대성을 했었던 작업도 하고 또 개인 별궁을 또 하나 짓습니다. 아이고, 별장을 지어버리는군요. 그렇죠. 별궁을 하나 지어서 그 하드리안 빌라니 빌라 하드리안인가 아무튼 그게 되게 유명하죠. 이탈리아 중부에 로마에서 조금 동쪽으로 빠진 그 지역에 이제 별장도 짓는데 그 별장이 아주 독특한 모습의 건축 양식이다. 로마의 전통적인 건축 양식이 아니고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요소들, 그리스적인 요소들 잔뜩 갖다 붙여놔가지고 그 그림만 보면 매우 포스트 모던적입니다. 건물 자체가 이것저것 붙어있는 게 어떤 대칭이나 균형이나 그런 것들은 별로 신경 안 쓰고 이것저것 여기에는 뭔가 약간 미술관 같기도 하고 같기도 하고 어떤 그런 것들이 잔뜩 붙어있는. 자, 그리고 세 번째 순행은 128년부터 시작되는데요. 이때는 이제 제국의 동부를 중심으로 나갑니다. 첫 번째는 북부, 두 번째는 남부, 세 번째는 동부 쪽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그리스를 거쳐가지고 흑해 그 남쪽 지역, 그러니까 소아시아의 북쪽 지역, 거기를 이렇게 짜가 한번 훑고 거기서 중요한 게 파르티아 왕과 회담을 했대요. 별로 갈등이 있고 그런 건 아닌데 왔으니까 한번 봅시다 해가지고 둘이 와서 만나고 주변에 있던 소국들, 영주들 다 모여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회담하는 모습. 우리 앞으로 평화 또 계속 잘 지내봅시다 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이 제국의 동쪽 국경의 어떤 안정, 정치적 군사적 안정에 상당히 도움이 됐던 작업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순조롭게 진행되던 이 순행이 태클이 걸리는데 131년에 유대 지역에 다시 한번 반란이 일어나죠. 이번 거는 굉장히 심각한 반란이었었죠. 이 자세한 내용은 우리 그 초기 기독교 연대기에 보시면 코크 바크버 반란 거기 한번 찾아보시면 되는데요. 아드리아누스가 이 반란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요거 이번에 그냥 끝내자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잘근잘근 밟아버립니다. 다 초토화를 시키죠. 그 책에 보니까 수백 개의 마을이 어떻게 되고 뭐하고 한창 수십 개 성이 어떻게 되고 다 나오는데 아주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 예루살렘에 살던 유대교인들을 다 추방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일명 하이드리아누스 황제 시기의 디아스포라라는 게 시작이 되고 이때부터 유대인들이 퍼져 살았다고 하는데 사실 그건 약간 역사적 오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서술의 오류인 것 같아요. 예전부터 많이 퍼져 살았었죠. 진작부터 유대인들은 많이 본국에서 살던 사람들보다 해외에서 살던 사람이 더 많았거든요. 디아스포라는 이미 이전부터 있었고 근데 요게 이제 좀 역사적으로 좀 눈에 띄는 건 예루살렘에서 유대교인들을 추방시켰다. 못 들어오게 막았다. 요 포인트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책을 보면 예루살렘에서만 추방시켰지 유대 지역 다른 데서 추방시켰다는 내용은 없다. 그리고 추방한 것도 얼마 후에는 이제 흐지부지 돼서 다시 돌아서 한 명씩 돌아와서 살았다라는 얘기도 있고
또 이때 추방된 건 모든 유대인을 추방시킨 게 아니고 유대교인을 추방시켰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유대인이 유대교인이었고 뭐 그쵸. 일부 유대인들 중에 이제 기독교인들이 좀 있었긴 했죠. 이 시기가 이제 131년이면은 이제 초대교회 이제 그 속사도 교부들도 나오고 막 그런 시기였으니까 교회도 어느 정도 이적이 좀 있었던 기독교인들도 그 시기였어요. 그리고 속주 이름을 바꾸죠. 팔레스타인. 네, 그쵸. 그 이전에는 유대 속주, 유다이아 속주라고 불렀는데 이제는 팔레스타인 속주로 발음해요. 그래서 이 지역을 이름을 팔레스타인이라고 오늘날까지도 부르는 이유가 이 속주의 이름에서 이제 나온 거고. 또 하나는 예루살렘이란 이름 자체도 바꿔버리죠. 뭐라면 아일리아 카피톨리나로 바꿔버립니다. 예루살렘 뜻이 뭔가요? 아일리아는 가문명이고, 네, 카피톨리나는 모르겠어요. 그런 거겠죠. 도시, 성, 뭐 그런 거겠죠. 그러니까 아일리아 가문의 도시, 그러니까 황제의 가문명을 갖다가 이 도시 이름을 바꿔버렸던 걸로 추정이 됩니다. 자, 그렇게 이제 제국의 동방도 평정을 하고 이제 본국에 돌아왔어.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인가요? 할 일이 없어집니다. 네. 너무 일을 완벽하게 다 정리를 해놔버려서 이제 할 일이 없어진 거예요. 근데 해야 될 일을 하고 다 놔버리니까 마땅히 이제 집중할 일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때부터 신경질적인 면을 자주 보였다. 이런 서술도 이제 책에 나오죠. 일하지 않으니까 신경질적이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집중할 거리가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 하드리아누스 황제 같은 경우는 그런 사람인 거지. 이 사람은 큰 일들을 차근차근 쌓아 올려가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야. 제가 그 예전에 어디서 했던 이야기가 이제 레고형 인간과 프라모델형 인간이 있는데 레고형 인간은 뭔가를 조립해. 근데 그걸 풀어가지고 또 다른 것도 만들 수 있어. 네. 레고가 그거잖아요. 부품이니까. 근데 프라모델은 완성을 해. 도색까지 했어. 이걸 다시 풀진 않아요. 그쵸. 완성해 놓은 걸 놓고서 이렇게 관상하는 거지, 이제. 그러니까 하드리아누스는 후자 쪽이지 않았나. 차근차근 일을 만들어서 완성을 해놨어. 더 이상 조립할 게 없어. 어떻게 하지가 돼버린 거야, 이제. 자잘한 것들에 계속 신경 쓰면서 살 수도 있었을 텐데 뭐 그런 스타일은 아니었던 거지. 큰 거, 큼직한 거에 집중하는 진짜 리더자 스타일, 큰 리더자 스타일. 그때 그러니까 이제 신경질을 자꾸 부리고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늙어서까지 이제 신경질 안 부리고 하려면 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 필요한 일입니다. 저는 약간 근데 마지막을 마무리하기 전에 약간 여기 읽으면서 좀 아쉬웠던 점이 있었는데 이 하드리아누스의 특징이 순행이고 그렇게 순행을 본격적으로 한 사람이 하드리아누스 이전에도 없었고 그 이후에도 없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특히 하드리아누스와 관련된 어떤 개인적인 기록들이 많이 남아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약간 좀 메리 비어드를 다시 얘기를 하자면은 이 사람은 그걸 좀 더 적극적으로 평가를 해서 이건 로마 제국에 어떤 큰 통치 변화가 생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통치의 변화? 어떤 점이냐면은 더 이상 로마가 정치의 중심이 아니어도 된다 라는 걸 이제 그런 흐름이 이 하드리아누스 때부터 보일 수가 있다는 오래 있지 않아도 알아 돌아가는 곳이니까. 원로원을 얘기하는 거였죠. 로마라는 수도와 거기에 있던 원로원을 통하지 않고서도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약간 좀 하드리아누스가 보여준 것이 아닐까, 이렇게 한번 볼 수도 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자, 그렇게 이제 할 일을 마치고 하드리아누스가 이제 세상을 떠납니다. 하드리아누스는 일찌감치 후계자를 안토니누스로 지명해 놨고, 안토니누스가 보는 앞에서 1138년 7월 10일에 세상을 이제 편안하게, 이것도 복이에요. 떠났다는 거. 그렇게 떠났다는 거. 암살 안 당하고 죽었다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왜냐면은 로마 황제 중에서 자연사한 사람이 많이 없거든요. 암살을 많이 당했죠. 특히나 이제 초반부에는 그런 사람이 적지 않죠. 뭐 칼리굴라도 그렇고, 네로도 뭐 암살은 아니지만 사실상 뭐 자살을 강요당한 상황이었던 거고, 여러 황제들도 오토니 뭐 여러 가지 황제들도 그랬었고. 그래서 하드리아누스까지 그렇게 한번 우리 같이 살펴봤습니다.